안녕하세요. 한석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고찰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포피 믹스는 마케팅 하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잘 아시겠는데, 이 포피 믹스는 제롬 매켓이라는 교수님이 제안한 마케팅 전략이고요. 포피는 네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product, 그다음 place, price, promotion. 프로덕트는 그 제품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place는 유통, 그러니까 뭐 유통 채널,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백화점, 이 유통 채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롬 메카시의 포피 믹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960년대는 상당히 오래된 그 내용이죠. 포피 믹스는 1960년도에 등장했고, 그때는 리얼 월드만 존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디지털 마케팅 언제부터 시작됐죠? 마켓 2.0. 활발하게 된 거는 지금 마켓 3.0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유지만, 마켓 2.0부터는 벌추월드가 등장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추월드에서의 포피는 리얼월드에서의 포피와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프로덕트를 좀 우리가 고찰해 봅시다.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를 벌추월드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체 상품 product in virtual world, 그다음에 virtual product, 이 두 가지인데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세요. 자, product in virtual world, 이걸 이제 한국말로 대체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리얼월드에서의 상품이 벌추월드에서의 메모에 되는 것을 대체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품의 대체 상품, 그러니까 실제 상품 그 자체를 말하는데, 그것이 벌추얼 월드에 들어갈 때 이것을 우리는 product in virtual world, 대체 상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실제로 상품을 대신하는 게, 실제 상품이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체 상품, virtual, product in virtual world예요. 이와 반대로 벌추월드 자체에서 탄생한 서비스나 컨텐츠 형태로 존재하는 게 벌추얼 프로덕트, 그러니까 벌추얼 상품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 뭐 쿠팡이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 벌추월드에서 사진으로 대체된 그런 상품을 대체 상품이라 하지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럼 은행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폰에서 돌아가는 은행 서비스라든지 소셜 마케팅 같은 거,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자체는 벌추얼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컨셉추얼하게 나눠져야 나중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대체 상품은 벌추얼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상품의 사진이나 동영상, 설명만 볼 수 있는데, 그걸 프로덕트 인 벌추얼 월드, 대체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자, 장점은 당연히 벌추얼 월드에서 우리가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 가능하고, 단점은 실제적인 체험이 불가합니다. 디스플레이 할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백화점 갈 때 화장품 같은 거 진열해 보면 정말 빛깔나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상품을 전시해 놨죠. 그거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벌추얼 월드에서 전시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안에서의 상품을 진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디스플레이 시 고려할 점 한번 볼게요. 고화질의 좋은 사진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걸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사더라도 벌추월드는 그때 이야기했죠.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억 명이고 2억 명이고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조금만 인기가 있어서 팔아도 엄청난 대박 나는 게 벌초월드의 마켓인데, 대신 사진으로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디스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눈을 사로잡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요. 리얼마켓의 경우는 뭐 고객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화장품 같은데 진열대에 중앙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진열하고, 또 사람이 안정적으로 느끼는 삼각구조로 이렇게 진열하기도 하고, 또 색감도 잘 이렇게 컬래버레이션 있게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버추얼 마켓의 경우에는 PC 화면, 스마트폰 화면에는 제한된 버추얼 마켓 공간에서의 고객의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전략적으로 진열해야 됩니다. 결국 디자인의 기능이 중요한 거죠. 자, 버추얼 상품과 아까 말했던 프로덕트 인 버추얼 대체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자, 대체 상품은 리얼 마켓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의 사진과 동영상을 말하죠. 근데 버추얼 상품은 버추얼월드 자체에서 탄생된 서비스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토세트라든지 게임도 버추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버추얼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아까 버추얼 프로덕트는 대체 상품하고 틀리게 이 버추얼월드 자체에서 탄생한 상품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예. 자, 버추얼 상품은 단순한 서비스로 출발했다가 플랫폼을 형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형성되면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플랫폼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 자, 여러분 구글이 지금 엄청난 공룡 기업이 됐는데, 구글의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이 처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습니까? 아니죠. 예, 처음 시작할 때 검색 서비스만 했죠. 그때 당시에 검색 서비스의 1위는 누구예요? 예, 야후입니다. 예, 야후는 검색 성능이라는 하나의 차별성을 가지고 많은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 정말 다른 검색보다 구글이 탁월한 검색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위를 탈환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 됐죠. 그리고 나서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을 모이다 보니까 그 고객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 나우라는 서비스를 꼭 상품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보면 구글 나우는 자동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이게 활성화를 하면 내가 일어난 것들, 그리고 내가 휴대폰을 항상 들고 있으니까 지하철에 딱 기다리면은 언제 지하철 온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팝업을 띄워줘요. 현지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변의 명소도 제공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팀 자꾸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좋아하는 팀을 알고 그 좋아하는 팀에 대한 정보도 막 알려주고요. 완전히 이걸 내 스스로를 자신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괜찮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처음에 검색으로 성장했다가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계속 돈을 끌고 모으는 그런 회사죠. 저 카카오톡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카카오톡도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서비스잖아요. 카카오톡의 스토리를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탄생할 때 카카오톡을 깔게끔 사람들이 먼저 카카오톡을 깔았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카카오톡 이전에 우리는 그 SMS를 해가지고 이게 메시지, 담 메시지 하루 한 번 보낼 때 10원, 20원 뭐 이렇게 보내면서 했는데, 카카오톡이 들어오면서 공짜로 메시지를 갖다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몰았죠. 사실 카카오톡 뒤에 마이피플이라는 괜찮은 더 좋은 서비스가 있었지만, 그 좋은 서비스보다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계속 쓰는 이유가, 한번 자기들이 이렇게 플랫폼이 됐고 친구들이 카카오톡 쓰는데 야 마이피플 깔아서 여기서 소통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걸 잘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은 정말 그 기획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이피플은 다음 건데 카카오톡이 거의 다음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큰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카카오톡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메신저 역할만 하다가 지금 들어가 보면 선물하기도 있고요. 지금 선물하기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여러분도 카카오톡으로 쉽게 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기획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간단한 서비스에서 지금은 엄청나게 확장된 서비스로 가고 있다. 이 헤어샵 서비스도 지금 뭐 있어서 여기서 다 결제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결제를 다 해서 그 시간에 가서 머리만 들이대면 헤어스타일 이쁘게 나오고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자, 벌처월드의 상품, 벌처 프로덕트, 이런 SNS나 뭐 카카오톡 이런 벌처 월드 자체에서 탄생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하고 있는데, 자, 이전의 물리적인 상품과 다른 새로운 상품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제조된 상품과 다르게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확장될 수 있어요. 왜요? 소프트웨어니까. 기획력만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빨리 모더파이해서 다시 변형시켜서 지금처럼 계속 서비스 붙일 수도 있고요. 조금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하드웨어 늘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소비와 공급이 계속 확장돼서 경제가 확장된다. 이런 케인스식의 이론들이 오래된 이론이고, 사실은 우리 경제학자들도 벌처 월드의 상품, 이 벌처 프로덕트의 상품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좀 만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플레이스 봅시다. 첫 번째 프로덕트 보고 플레이스 봅시다. 유통. 자, 유통이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되는 경로, 그에 따른 활동을 유통 플레이스라고 하죠. 자, 중간상이 많이 걸쳐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예,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자가 다이렉트하게 돈을 받고 지불하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리얼월드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만든 것도 되게 바쁜데 이거 갖다가 또 일일이 트럭에 태워가지고 다 배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역마다 대리점 구조로 갈 수도 있고 홀세일 구조로 갈 수 있고 뭐 또 때로는 백화점의 어떤 그런 입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의 전략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물류라든지 유통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근데 중간선이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예. 근데 벌처월드에서는요, 중간선을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그 가격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죠? 소비자는 쉽게 물건을 찾아서 배달시켜서 집으로 배달받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자, 상품의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상품을 어디에 입점할 것인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벌처월드의 지역의 경계에서가 없는 특성을 잘 보십시오. 해외도 바로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단지 버추얼 마켓에 상품을 내놓으면 되고요. 소비자에게 바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버추얼 마켓은 새로운 상품이 소비자에게 다 쓸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이건 프로모션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내 거를 자꾸만 알려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데, 리얼월드는 지역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버추얼 월드에서는요, SNS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좋은 상품을 고객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죠. 매년 획기적인 상품이 많이 개발되지만 유통구조로 인해 상품의 대다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유통 채널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홈쇼핑에 내다 팔 때 마진을 거의 안 먹고 재고를 떨이하는 정도로 마진을 작게 먹으면서 홈쇼핑에 내다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벌처월드가 생기면서 중간 유통 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중간 마진이 없게 저렴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네. 오케이. 그럼 된 거야 이게 14.23. 네, 지금 그게 지금 다시 초과. 자, 벌추얼 마켓의 유통 혁신. 벌추얼 마켓은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요. 당연하죠. 중간상도 없이 바로 소비자, 공급자가 연결돼 있고 많은 신상품들이 온라인에 벌추얼에 등장돼 있죠. 소비의 증가가 돼서 시장은 확대되어지는 거죠. 자,
리얼 마켓과 벌처 마켓의 가격은 이제 세 번째 프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 인터넷상의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하고 흥정하는 게 리얼월드라고 그러면 벌처월드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평균화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벌처 마켓에서 공개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약간 꼼수를 부려서 가격을 어떤 지역에서 높게 팔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자기들은 박리담회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상품이 계속해서 시장에 싸고 좋은 제품을 계속 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또 꼼수라든지 거짓말로 이렇게 물건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프로모션 봅시다. 프로모션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모션의 구성은 뭐 광고도 있을 거고요. 인적 판매도 있고 판매 촉진, 뭐 홍보 및 PR 여러 가지 이 프로모션 한 꼭지점을 잡고 공부를 하더라도 뭐 몇 학기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마케팅에서 많은 내용이 프로모션에 있습니다. 자, 프로모션과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포피 중 가장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게 사실은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덕트하고 플레이스 프라이스 앞에서 3P는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상품이 있으면 유통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프로모션은 실제로 마케팅의 활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 마케팅 활동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벌처월드 등장 이후에 다양해진 기업의 프로모션 한번 볼게요. 자, 리얼월드에서의 프로모션은 오프라인적인 겁니다. 벌처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인적 판매 방식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을 뽑아가지고 또 직접 고객을 만나 상품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영업사원을 또 훈련시켜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간간히 소비자의 구매를 또 이렇게 독촉을 해야 되고, 이게 오프라인적인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디지털 프로모션은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영업사원을 뽑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발품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소셜 마케팅에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계속 노출하면서, 또 요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돈을 얼마 정도 넣으면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계속 접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인바운드 형식으로 계속 알려주고, 그런 노력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처월드는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프로모션할 수 있습니다. 소셜 마케팅 아까 이야기했죠. 자, 푸시 프로모션과 풀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프로모션의 푸시 프로모션이요, 일반적인 리얼월드에서는 프로모션은 푸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푸시 마케팅 뭐 이런 것들처럼. 자,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판매 촉진이나 홍보, PR의 모든 프로모션 형태를 푸시 프로모션입니다. 예를 들면 라면 광고 보면 주로 좀 뚱뚱하게 생기고 잘 먹는 사람이 앞에서 맛있게 라면을 후룩짝짝 먹으면 딱 그걸 보면 순간 소비자가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라면을 구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냥 눈앞에 그냥 라면 먹는 모습이 싹 지나가는데, 그 안에 내면은 이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먹으면 맛있어요. 드세요. 이 푸시예요. 그래서 노골적인 푸시 프로모션, 회사의 판매사원이 직접 고객과 대면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설득하고 이런 것도 푸시 프로모션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버추얼 월드에서는요, 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풀 프로모션이 가능한 이유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용자의 모든 혜택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이 선호한 것과 반복적으로 구매한 것을 어떤 목적 구매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거 구매할 타이밍이 될 때, 제품이 떨어질 쯤 될 때 푸시 마케팅으로 탁 이렇게 광고를 띄워서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푸시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 사람에 대한 행동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안 사고는 못 사는,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그런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초마켓의 프로모션은 벌초월드 입장할 때 개인정보를 다 우리가 그쪽에 협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니즈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풀 프로모션은 구매로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이걸 풀 프로모션, 풀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소비자의 성향과 의중을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 분석할 수 있고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집어서 정확하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상품 추천 서비스 같은 것도 이건 풀 프로모션이죠.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제가 이야기하면 내가 과거에 수직적이라고 보죠. 내 과거의 히스토리 수직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사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번에 살 확률이 많겠네. 이렇게 하나의 알고리즘 갖고 있고요. 앙상블, 이게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합치는 거죠. 나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제품군을 쭉 뒤져가지고 이건 수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평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거 살 때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런 거 사더라. 그런 것들 잘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풀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요즘 아마존이 했던 이 풀 프로모션을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죠.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성향에 맞춰서 추천 동영상을 막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자, 앞으로 모든 생산자는 디지털 마케팅 풀 프로모션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터의 인문학적인 마케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런 전문가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풀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고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콜라보레이션 해야 됩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푸시 프로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 광고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풀 프로모션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품을 갖다 탁 던져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푸시 같은 경우는 강매 비슷한데 풀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디지털 마케팅 효과 및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모션 광고 또 마케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디지털 임팩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중요한 포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디지털 임팩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요소 좀 알아보면서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합쳐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 할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 처음 접할 때 우려사항이 우리 기계적인 거고 우리 또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기 때문에 노년층 고객에게 디지털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또 혹시 디지털 임팩트가 고객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자, 디지털 임팩트는 기술이 고객에게 딱 다가섰을 때 고객이 그 기술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를 디지털 임팩트라고 좀 정의를 내렸어요. 자, 디지털 마케팅은 기술을 잘 강화해야 마케팅을 활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마케팅 위에 포장이 되어서 기술과 마케팅이 융합된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은 기술적인 부분을 좋든 싫든 간에 접할 수밖에 없게 됐죠. 자, 탐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융합적인 학문이에요.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인데 그냥 참고상으로 잠시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뭐 중요한 내용보다 이런 학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린 건데요. 자, 사람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연구를 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등장한 학문이고요. 디지털 마케팅의 디지털 임팩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 학문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치적으로 이런 기술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 거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기술 수용 모델을 이용한 초기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채택 행동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논문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등장하고 또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적용한 스마트폰 외식 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어떤 외식 정보 같은 것들이 탁 뜨는데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좀 받아들이더라 아니면 거부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탐 관련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을 논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우려했던 기술적 요인이 사용자의 거부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주더라. 사실은 처음에 기계적인 요소가 딱 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거부감보다 뭐지? 신선하다? 조작이 어려울까? 약간 두려움은 있지만 젊은 애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써보는 거고요. 노년층들도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카톡 이런 것들 보면 7, 80 노인들도 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쓰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기술 오리엔트된 지금 마켓 3.0에서는요. 이런 기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많이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디지털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 애플은 어떤 회사였습니까? 지금 여기 보는 애플 뭐죠? 아이패드죠? 예, 사실 애플은 처음에 PC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 아이팟으로 이제 넘어가고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등장 이후에 휴대폰 시장은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아이폰 등장 이전에는 노키아하고 삼성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아이폰 딱 등장하고 나서 애플이 스마트폰 넘버 원 강자입니다. 저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잠시 언급했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가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디지털 임팩트를 통해서 브랜드가 갑자기 익스포넨셜하게 탁 떠지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보면 스마트폰에서는 브랜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기술력을 있고 디지털 임팩트를 통해서 갑자기 쫙 넘버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마케팅 관점에서 이 디지털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마케터들의 고민인데 그래서 뭐 버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이론들도 막 생겨버렸는데 실제로 보면 이 디지털 임팩트, 기술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고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 디지털 임팩트만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네. 자, 창의적 마케팅에서 볼게요.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식상한 마케팅이 되어버리는데 웬만한 마케팅으로서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디지털 임팩트가 가미해진 마케팅은요. 기술적인 것을 처음 딱 접했을 때 큰 충격이 있고요. 또 그 충격은 어느새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 되게 창의적이다. 기술력 있네. 그러잖아요. 이 기술이 좀 있는 거 보고 아유, 우리 기술이 앞서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술력 있네.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네. 창의적이네.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나중에 그 유용성을 또 고객이 즐기게 되고 또 기술로 포장된 마케팅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고찰을 해서 제 책에도 썼는데 기술 유용 중독성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중독성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한번 소비자에게 익숙해지면서 중독성이 강해져서 그것을 기술을 쓰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향이 있더라. 이게 기술 유용 중독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다 압수하고 옛날에 슬라이드폰, 폴더폰으로 다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는 있겠죠. 그 말장난이죠. 살 수는 있겠죠. 불편하죠.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하던 시대에서 또 다시 PC방을 가야 되고 집에 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인터넷 뒤져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술은 그만큼 파워풀한 겁니다. 기술은 그만큼 중독성이 있어요. 기술의 유용성에 익숙해지면 그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
우리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중독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그걸 기술 유용 중독성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기술 유용 중독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술을 이렇게 접목해야 될지,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걸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디지털 마케터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사실은 기술 유용 중독성을 또 이용하는 마케팅을 보면 되죠. 마케팅 위에 기술의 도움을 입히는 것. 디지털 마케팅의 고객에게 한번 적용이 되면 그 고객은 그 마케팅에 익숙해지고 또 속으로는 창의성이 있네. 또 그 고객이 그 브랜드, 그 컴퍼니, 그 회사, 또 그 상품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객은 신선하고 참신한 디지털 마케팅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도 그 비슷한 마케팅 기대하게 되고 이런 신선한 마케팅이 아닌 그런 회사와 비교했을 때 신선한 마케팅하는 디지털 임팩트가 있는 그 회사와 그 브랜드를 더욱더 찾게 되고 더욱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 많은 고민하는 마케터들은 브랜드 자체가 말한 마케팅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죠? 아까 잠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상품이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디지털 마케팅이 되면서 익스포넨셜하게 확 뜨는 거죠. 한순간에 브랜드 정점을 찍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임팩트 때문이에요. 기술이 주는 긍정적인 충격이, 좋은 충격이 고객의 머리에 각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여러 가지 브랜드 전략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려면 계속 노출하고 계속 사람의 머리에 인지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디지털 임팩트가 그렇게 인지시키는 고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마케팅 툴이죠. 자, 디지털 임팩트 상품. 반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당 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또 브랜드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디지털 임팩트는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익스포넨셜하게 다 브랜드가 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혁신이 별로 없고 기술적인 요소가 조금씩 이렇게 혁신이 없고 지지부진하면 또 사람들 머릿속에 싹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면서 또 기술의 혁신이 있는 다른 회사들이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터들이 얼마나 더 피곤하고 힘든지 아시겠죠?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 혁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또 회사에 있으면 이 회사의 마케팅 부서가 또 기술에 있는 부서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놔서 디지털 마케팅이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생존의 갈림길이 회사마다 생존의 갈림길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임팩트를 주는 디지털 마케팅은 저는 마케팅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지털 마케팅. 이제 여러분도 이제 꼭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차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차수에서 또 재미나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요소들을 좀 찾아보고 응용하는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